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바른청년연합 대표 손영광입니다. 바로 자료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많은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도 하고 또 청년들이 나가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부산역 광장에 나가서 집회도 하고 또 부산 시민들에게 1000장 이상의 차별금지법을 소개하는 내용도 또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왜 반대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몰라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왜 반대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보시면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2달 전에 차별금지법을 적극 추진한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당장 저번 주에 수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려고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번 주에는 하리수가 오랜만에 이제 TV에 나와서 트랜스젠더 가수로 유명한 분이었죠. 이분이 나는 차별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트랜스젠더라는 어떤 이름으로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하면서 언론 플레이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비대위원장 맡고 있는 박지원, 이 사람도 영입할 때는 분명히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넘겨달라고 하고, 지금 정의당은 검수완박에 전원 찬성해주는 대신에 이 차별금지법을 꼭 넘겨달라. 이렇게 뒤에 이제 거래가 오갔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정의당이 전부 다 찬성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거랑 맞물려서 지금 차별금지법 문제가 다시 화두로 크게 떠올랐는데, 이것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많이 시행 중입니다. 근데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30여 개 이상이 시행 중이고 성별이나 장애나 그리고 인종, 피부색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법, 이런 것들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지키고 있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다 기본이고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 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문제가 일부 되지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언뜻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법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현행 헌법에서 양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이 양성이 이제 혼인을 하고 가족 생활을 이루도록 이렇게 법에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이 법안을 보면 남자 여자 빼고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성이 있다는 거예요.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달 전에 미국에서 민주당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법관을 새로 지명을 했습니다. 최초의 흑인 여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는데, 청문회 때 정말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미국 언론에 완전 대서특필이 됐는데, 공화당 쪽의 의원, 약간 기독교 계열의 의원이 당신은 여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죠, 맞죠?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추천한 대법관 이 후보가 나는 여성이 뭔지 모르겠다, 나는 생물학자가 아니다, 그거는 생물학자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여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남자를 남자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지금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 문제를 우리나라에 끌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성적 지향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여자끼리 사귀고 또 연애하고 또 성관계를 하는 레즈비언이 있고요. 또 남자끼리 그런 관계를 하는 게이가 있고 또 이제 양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이 네 개지만 훨씬 많은 성들이 있다고 해요. 요즘에는 페이스북에서 가입할 때 보면 성을 50몇 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인 성도 있고요. 그냥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무성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성이 되어버립니다. 네, 이런 성이 수십 개가 지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별 정체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사진처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넘기려고 전국에서 퀴어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적나라한 사진이고 어린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사진을 안 가지고 왔지만 거의 나체로 하다시피 이거 행사를 해가지고 거의 그냥 대중들한테 굉장히 음란한 그런 것들을 팔고 보여주고 하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아주 중요한 거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것은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990년대에 해머라는 연구자가 사이언스 논문지에 동성애는 유전적인 것이다. XQ28이라는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되고 동성애는 유전적인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서구에서는 아니 우리 남자 여자가 태어나듯이 그리고 우리가 인종이 태어나듯이 이렇게 타고나는 것이라면 동성애를 반대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해머라는 연구자는 동성애자였고요. 또 실제로 그 유전자를 연구해 보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을 놓고 연구를 해보니까 동성애랑 전혀 관계가 없는 유전자라는 게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들까지 다 종합해 보면 현재까지 동성애를 유발하는 그런 유전자는 없습니다. 네, 이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네, 이 논의를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수많은 문제를 낳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 우리 각 성도들에게 주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동성애는 가증한 죄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동성애로 인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레위기에서도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일,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 반드시 죽일 일이다, 네, 이렇게 법률로 정하고 있고요. 오늘 읽었던 우리 봉독했던 로마서에서도 부끄러운 욕심, 영리다, 자연에 반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불의한 자, 죄의 리스트에서도 하나로 항상 빠지지 않고 동성애가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동성애는 죄다라고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들어오면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분들은 교회가 전혀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전 헌법재판관이신 안창호 재판관님은 아니다, 이것은 충분히 확대 해석돼서 교회를 차별할 수 있다, 다른 법이랑 엮여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론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실제로 최근까지도 헌법재판관으로 일하셨던 분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리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우리의 믿음의 양심이 침해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예시를 보면요, 스웨덴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아케 그린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실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네, 차별금지법 때문에 제가 실형을 받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도와주는 교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이미 통과가 돼서요, 동성애가 죄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똑같이 이렇게 처벌받고 막 시민단체들이 몰려와서 때려 죽이고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다들 무서워서 입을 닫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케이스는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부 주와 캐나다에서도 동성애 반대 성경 말씀을 전했다고 목사님께서 잡혀가고 시로부터 빌렸던 교회 건물, 센터를 뺏기고요. 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나의 어떤 예술적인 감각으로 단순한 그냥 케이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케이크에다가 조각도 하고 또 예술 어떤 그림도 그려주고 한 이런 케이크를 만들어주는 분들이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일부러 이런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애를 결혼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나는 나의 종교의 믿음상 도저히 동성애를 축하해 주지는 못하겠다. 거절을 하니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멜리사 클레인이라는 빵집 주인은 약 2억 원의 벌금을 물었고요. 또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곳을 괴롭힙니다. 처벌을 받을 때까지, 우리들한테 굴복할 때까지. 너 차별금지법을 지금 위배했어. 너 지금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씩 계속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더 이상 양육권이 없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부모가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아니다. 네가 지금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거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자녀 마음대로 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바로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것인데 그런데 요즘에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또 그 결과를 보면요. 교육권이 더 이상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라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동성애를 정당하다고 하지 않아주면요. 부모가 양육권을 뺏기고 교육권을 국가로부터 뺏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도 다른 사례인데 캐나다에서 14살짜리 어린애가 내가 성을 바꾸고 싶어요. 부모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부모가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 이렇게 부모의 교육권이 박탈됩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은 이 동성애가 죄이기 때문에 동성애라는 이런 성중독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동성애 상담도 하고는 하는데 동성애 상담도 못하게 합니다. 프랑스나 몇몇 미국의 주에서 동성애 상담을 죄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중독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도 하고 있고요. 어떤 할머니들은 동성애자들에게 전도했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교회에서 동성애자를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종교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다고 차별금지법 위반했다고 벌금을 교회가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이렇게 우리 동성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우리의 자녀를 교육할 권리 이런 것들이 빼앗기는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또 사회에서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사회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들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자면 일단 교육권, 양육권 박탈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전히 지금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미국의 주입니다. 여기는 의무 교육법을 만들어서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를 옹호하는 교육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차별금지법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더 나가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 항상 부모님 예시가 나오잖아요. 가족 예시가 해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이에게 막 설명하는 그런 챕터들이 막 있습니다. 영어책이든지 사회책이든지. 그런데 아빠, 엄마, 남자, 여자가 부모로 나오기만 하면 이거 차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도 정상인데 왜 동성애 부모는 없냐 해서 챕터 1에는 남자, 여자가 부모여야 되고 챕터 2에는 여자, 여자가 부모여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밑에 보시다시피 교과서에서 여자, 여자가 부모인 가정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 챕터에서는 남자가 부모인 또 가정이 예시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 동성애라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고 나도 저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라는 것들이 강제로 주입되는 겁니다. 이런 교육이 발생하는 겁니다. 영국의 또 다른 예시를 보면요,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유치원에 가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소수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렇게 어린이들을 세뇌시킵니다. 이게 정상인 것처럼. 이거를 반대하면 또 잡혀가는 겁니다.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표시를 하게 해요. 오른쪽에 I am male 하면 나는 남자다. 왼쪽에는 I am female, 나는 여자다. 인데 아이들한테 체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중간에 수많은 것들이 있다. 너는 어디쯤 있니? 나는 남자 50%, 여자 50%예요. 나는 남자 70%, 여자 30%예요. 이렇게 체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이들한테. 그래서 남자, 여자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어린이들에게 계속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교육 문제가 있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 있어요.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이 캐릭터가 있는데, 그 만화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만화 주인공이 이 토끼가 남자 토끼를 좋아하게 돼요. 자, 그래서 친구들은 응원을 해주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이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 아주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기독교인이 너는 결혼할 수 없어. 아주 기독교인을 나쁜 사람처럼 묘사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동성애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처럼 묘사를 해요. 너 결혼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자, 그러니까 이 동물의 왕국에서, 이 만화책에서 투표를 합니다. 저 기독교인을 탄핵하자 해가지고 막 투표를 해가지고 기독교인을 빵 차버립니다. 저 혐오자를 이 사회에서 쫓아내고 이 아름다운 동성 결혼을 우리가 만들어냈다. 이런 것들을 만화책으로 만들고 가르치고 있어요. 밑에 보면 이제 Love is forever 해서 사랑은 영원하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좋은 이름으로 차별 금지라는 허울 속에서 어린이들을 어떤 특정 사상을 계속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 성전환하는 수술을 하는 아이들이 4,000%가 증가를 했습니다. 40배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이거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막 떠벌려 가지고 애들한테 한 명 한 명한테 주입을 안 시키면 생각도 안 할 애들이 40배나 증가해서 성전환을 하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문제도 났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 그 죄에 대한 보응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동성애를 하게 되면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행복하지 않아요. 에이즈 약값이 한 달에 약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전부 다 국가에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예산이 1,000억 원 넘게, 우리의 세금으로 1,000억 원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성애가 바로 에이즈의 주요 감염 경로입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에이즈가 잘 전파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와 동성애를 통해서 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항문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바로 에이즈균이 바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에이즈가 새로 감염되는 사람 비율을 보면요, 남자가 95%예요. 남자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 왜 남자한테만 걸릴까 하면 동성애를 통해서 이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전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미국 질병관리본부나 일본 질병관리본부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동성애 때문에 주로 발생한다 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통계도 마찬가지죠. 안타까운 점은 밑에 통계를 보시면 새로 에이즈에 걸리는 분들 중에서 대다수가 20대입니다. 이 잘못 교육을 받고 동성애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린이들이 지금 에이즈에 가장 많이 걸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에이즈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에이즈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이들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닙니다. 걸리면 평생 동안 약을 먹고 살아야 돼요. 완치라는 게 없는 질병입니다. 또 여성 역차별 문제도 있는데요. 지금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이 정상이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올림픽에서도 트랜스젠더인 원래 남자인 사람을 여자 경기에다가 출전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남자부에서 뛸 때는 순위권 안에도 안 들고 학교에서 그냥 1등, 2등 하는 정도였던 애가 올림픽에 나가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도 합니다. 네, 금메달도 따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인 겁니다. 차이. 남자의 힘이랑 여자의 힘은 달라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 칠 때도 보면 남자 빵점, 남자의 최하 점수를 받으려면 악력이 45가 필요한데 여자는 37이 만점이에요. 남자의 꼴등보다 여자의 만점 기준이 더 낮은 겁니다. 뭐 배의 근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 구조가 다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트랜스젠더를 여자랑 같이 뛰게 하니까 지금 왼쪽 사진 보이시나요? 이게 1등을 한 이 금메달을 딴 사람이 이 지지난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것도 미국에서 아주 큰 논란이 됐는데 수영 선수인데 성전환 수술도 안 한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세도 안 했습니다, 사실 이분은. 그런데 이 사람이 여자부에서 뛰어가지고 금메달을 여러 개를 tab니다. 그리고 같은 탈의실을 쓰고 같은 팀인 사람들의 이제 증언이 막 쏟아지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거세도 안 하고 같은 탈의실을 쓰고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트랜스젠더라고 하면서 여자친구를 사귀입니다.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원래 남자고 여자로 난 바뀌었는데 난 여자랑 사겨. 뭐 이러는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육상 경기에서도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이 여자부로 뛰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금메달, 은메달을 싹쓸이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이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열심히 밀어붙이는 그런 주들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심하죠. 격투기 선수인데 남자였던 사람이 여자로 돼가지고 여자 선수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두개골이 완전히 부서지고 하는 이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스젠더도 정상이니까 여자로 받아줘라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은. 여기는 사실 한인타운입니다. LA 한인타운인데 한인타운의 찜질방에서 남자가 여자 탈의실, 여자 목욕탕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미국 현지에 계신 분한테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혹시나 처벌받을까봐 이 남자의 출입을 이 주인이 못 막았다고 해요. 혹시나 자기가 뭔가 피해를 받을까봐. 그래서 이 남자가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면서 이 여자 탈의실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외모가 이런 사람인데, 네, 외모만 보면 남자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경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함으로써 여자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성중립 화장실 이런 거 짓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화장실. 이걸 왜 만드냐면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걸 위해서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제 미국에서 5살 여자 아이 상대로 성범죄가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이걸 해야 될까? 우리가 이미 다른 나라들의 선례를 봤는데 이것을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트랜스젠더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지 않고 어떤 성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국 불행을 초래합니다. 성을 바꾼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원래 성별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미 수많은 시간이 지났죠. 쉽지 않은 겁니다. 진짜 수많은 질병을 이야기해요. 뭐 질병 하나하나 너무 많은 질병을 이야기하고요. 또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수술을 했던 아이도 20살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단축돼요. 평균적으로 트랜스젠더들의 수명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짧습니다. 본인이 나의 선택이 행복한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그게 행복이 전혀 아닌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인권위 같은 경우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성소수자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성소수자를 무조건 여러분은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혐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이 참 지금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기독교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요. 보시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교육할 권리조차 빼앗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아이를 낳아도 국가의 권력으로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종합해 보면 이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를 한다고 이름은 잘 만들어 놨지만 살펴보니까 일반 국민들을 역차별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유와 양심을 박탈합니다. 그리고 이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 마르크시즘으로 시작해서 우리나라 이 교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법안이 막 제출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차별금지법은 단연 우리의 가정을 아주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을 무너뜨리고 들어옵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를 파괴하는 법안이고, 기독교인은 온 힘을 다해서 막아야 되는 법입니다. 이번 주말에 지금 언론에서 하나 엄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60% 정도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라고 지금 모든 언론에서 이제 일제히 떠들고 있는데요. 지금 차별금지법을 넘기려고 지금 열심히 막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뭔지 설명을 해주고 차별금지법 투표를 하면요, 반대가 60% 넘게 나옵니다. 작년에도 이런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설명을 하고 물어보니까 60% 이상이 반대를 해요. 그런데 그냥 차별금지법 반대하냐라고 물어보면 차별금지 좋지, 다 찬성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사실 국민들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잘 설명만 해주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에게는 지금 마지막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여론조사를 보면요,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하는 사람이 35%밖에 안 됩니다. 여기 56%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라인 겁니다. 이 여론 구도상.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마음대로 차별금지법을 못 넘긴 거예요. 교회 눈치도 보지만 국민들의 눈치를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반대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구도를 보시면 요즘에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워낙 가르치잖아요. 우리 또 부산에서는 잘 못 느끼는데 제가 서울에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내려와 보니까 심지어 교회에서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청년부에서 대학에서도 동성애가 너무 정상인 것처럼 가르치니까 지금 20대는 상당수가 동성애를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만 더 지속되면요, 나이가 있는 분들은 돌아가세요. 이제 매년마다 수십만 명씩 돌아가시죠. 그런데 동성애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은 매년마다 수십만 명씩 자라납니다. 이 몇 년만 지나면 우리가 올해 막았다고 하더라도 5년 후면 10년 후면 넘어갈 게 거의 확실합니다. 저 사람들은 그렇게 넘기고 싶어 하는데 여론도 앞으로 찬성을 해요. 자, 그러면 정치인들은 이거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우리 한국에게 이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민주당을 지지하더라도 김회재 국회의원이라는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은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좀 읽어보니까, 열심히 찾아보니까 이거는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반대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민주당 의원 중에서 안수 집사, 장로 이런 분도 있는데 이분들이 차별금지법이 뭔지도 잘 모르고 찬성을 하더라라고 해서 공청회도 열어주시고 합니다. 이렇게 정치인들도 뛰어야 되고, 그리고 시민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정치인들을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전라도가 기독교 인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 기독교인이 목소리를 내주면 정치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절대. 그렇게 움직여줘야겠고, 또 다른 예시로 보면 미국 연합감리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목사로 만들어주고 주교로 선출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이거는 아니다 해서 수천 개의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여기 찬성할 수 없다,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준비해 왔다가 지난달에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 출범을 하면서 우리는 이 기독교 가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일부 목사님들이나 일부 교단이 교회 반기독교적인 것에 동행을 하더라도 성도들이 반대를 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은 하나하나 싸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아케 그린 목사님, 동성애 죄라고 했다고 처벌받은 스웨덴 목사님, 근데 이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교회가 목소리를 냈었다면 우리가 어쩌면 다른 결과를 이끌어냈을 텐데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부산에서는 우리가 많은 교회들을 연합하고 우리 세계로교회 장년부, 청년부도 나가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다방면으로 내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또 길거리에 나가서 집회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시민들에게 이 실상을 알리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도 우리가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알리는 피켓도 세우고 전단지를 1000장 이상 뿌렸습니다. 시민들이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연합시키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토요일에 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기독교를 표방하지 않지만 이렇게 유명한 청년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불러가지고 이 시간 속에서 차별금지법의 실상, 오히려 역차별 받는다는 것, 이런 메시지를 중간에 녹여내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이 악법에 대해서 이 악법이 정말로 악법이다, 나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회로 스며들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만 이 여론이 바뀌고 기독교의 생태계가 살게 됩니다.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됐다가는 교회가 더 이상 전도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친구에게 전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 교회 생태계가 구조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형국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가만히 있다가는 한국 교회가 이제 정말로 위태로워지는 거죠. 네, 마지막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책이 있는데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20세기의 기독교 역사를 정리를 했는데요. 미국의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1960년대에 굉장히 거세게 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뭔가 사회에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미국에도 있었어요. 미국에도 있었는데 그것을 역전시키고 20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시민운동을 해서 1980년도에 결국 정권을 재탈환을 합니다. 20년 만에.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그래도 회복시켰는가, 그 어려움 속에서. 그거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고요. 자, 이 운동을 주동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로렌스 리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운동 지난 시간들을 평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운동, 이 보수, 우리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는 이 운동은 성공하냐 마냐, 이것은 자유시장에 달렸다. 뭐냐면 성도들과 그 시대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정말로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고 사실상 헌신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이 일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가한테 돈을 달라, 이게 아니라 우리 시민과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1960년도, 70년도에 그렇게 했고요. 해서 지금 수많은 보수단체들, 그리고 기독교 가치관을 전하려는 단체들, 시민단체들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모금이 안 되면 이걸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부산에서 이런 연합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피켓 인쇄도 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간식도 준비를 해야 되고 장비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면 작은 집회 같아 보여도
이게 막 100만 원, 200만 원이 모일 때마다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기부금 모금이 안 되면 이 운동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으로나 그리고 나의 시간으로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이 일을 우리가 정말로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이 일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성공 여부는 과연 대한민국의 이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기독교가 살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것은 우리들의 자유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고 여기 내가 꼭 해야겠다, 헌신해야겠다 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차별금지법의 이 무엇인가,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